지금으로부터 꼭 111년 전인 1909년 10월 26일, 청년 안중근이 대한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역사적인 날이죠. 오늘 히어로는 항일 독립운동의 신호탄이자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안중근 의사와 하얼빈 의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후대 입장에서는 10월 26일이라는 날짜가 굉장히 좀 상징적인 날짜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저격한 날.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얼굴을 몰랐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 만국의 원흉이라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되게 잘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평화적인 방법,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심어줬던 아주 그런, 어떻게 보면 나치의 게벨스 같은 그런 전략가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이 재판이요, 근데 일주일 동안 공판을 6번 받거든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재판이었고 불법적인 과정이었던 게 뭐냐면, 하나는 이 위치가 지금 중국이었단 말이에요. 최소한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중국 혹은 러시아에서 다루거나 아니면은 조선인이기 때문에 조선으로 인도를 해서 조선의 형법으로 사법권으로 이걸 재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와 하얼빈 의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참 많은데 그 거사가 언제 일어났는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네, 보통 독립운동이 한창이고 우리가 만국 뒤에 이제 이 의거가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경술국치 전 190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일어난 의거였던 거죠. 지금부터 그럼 1909년 10월 26일로 좀 돌아가 보면 그 상황을 얘기하기 전에 왜 10월 26일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후대 입장에서는 10월 26일이라는 날짜가 굉장히 좀 상징적인 날짜죠. 이제 뭐 민족이 영웅이랄 수 있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저격한 날, 거사를 성공한 날. 하지만 이때 당시는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다만 10월 말경에 대동공보사라고 했던 연해주에 있던 신문사, 이곳을 이제 같이 운영했던 분이 저희가 또 저번에 다뤘던 최재형 선생, 그리고 이강 선생, 또 유진율 사장부터 해가지고 이 대동공보사에 있던 이분들 다 애국자예요. 이분들이 고급 정보를 가져와서 만주 지역으로 지금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가 시찰하러 온다, 이 정보를 알려줬고, 이때 안중근 의사와 동지들이 가자 하는 마음으로 이 결사가 시작된 거죠. 이토 히로부미가 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저격 대상이 된 건가요?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 만국의 원흉이라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되게 잘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사진을 이용해서 이미지 메이킹에 되게 능했던 사람이에요. 일본에 이제 우리나라를 편입시키려면 그 반발 같은 거를 좀 잠재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평화적인 방법,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심어줬던 아주 그런, 어떻게 보면 나치의 게벨스 같은 그런 전략가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예. 당시 이제 이 러시아와 일본에서 그 이제 이 하얼빈 지역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실제로 이 과정 자체가 역사를 돌아보면 조선을 침략했던 방법과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구국운동을 펼쳤던 지사들이 이것만큼 막아야겠다, 동양의 평화가 저해되는 행동이고, 그리고 또 의병 활동을 했던 안의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의병 활동했던 거 활동 지역이에요. 근데 내 활동 지역에 지금 적군의 수장이 지금 온 거잖아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에 이제 동지들이 함께하게 됐고, 결국 이 하얼빈 의거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럼 정상회담이면 사실 경비가 삼엄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안중근 의사가 그걸 뚫고 하얼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좀 전에 이미지 메이킹에 되게 능했던 네.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면 군중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토 히로부미가 그 행사장 통제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러시아 측에서는 이렇게 큰 이제 건물들이 2명 만나는데 이 행사장을 어떻게 좀 검문 검색도 하고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일본 측에서 그걸 거부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만심이 너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자기의 세의를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도 별 검문 없이 그 이제 하얼빈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럼 위치랑 이런 파악을 미리 다 했던 건가요?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얼굴을 몰랐어요. 적을 알아야지, 얼굴을 알아야지만 이제 이 거사를 성공시킬 수 있는데, 얼굴을 모르는 상황에서 하얼빈역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하게 되죠. 근데 먼저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기차 안에서 그 코코프 치프라고 그 재무 대신을 만나서 30분 전 회담을 하죠. 그리고 먼저 회담을 하고 역에 내려서 이제 사열 그 의장대 사열을 하는데 그때 이제 안중근 의사가 그 의장대 그 사이에서 이제 저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단 한 번에 이렇게 총을 쏴서 이게 성공을 했는데 이 총에 대한 얘기랑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안 의사가 이제 보통 의병 활동을 할 때부터 이제 총을 계속 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연해주 이제 대동공보사 근처 최정 선생 뭐 고택에서 이제 사격을 연습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사격 연습을 계속 하면서 준비를 했을 때 이때 권총을 썼어요. 이 권총을 썼다는 거는 실제 가까운 거리가 아닌 이상 실제 권총을 써보면요. 네. 되게 어려워요. 가까운 거리에서만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토가 누군지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사람이 느낄 수 있죠. 네. 분명히 저 사람이 뭐랄까 왜 의전이라는 게 그쵸. 있잖아요. 저 사람이 가운데 있고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먼저 손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동양인과 러시아인은 구별할 수 있잖아요.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의장 행렬을 보고 돌아올 때 그 열차 승강경 올라가는 거기서 이토를 외치면서 나와서 바라보는 일본인 사람들을 총을 쏜 거거든요. 이때 이토에게 정확히 세 발을 다 명중했고 이토가 아닐지도 모르니까 주변에서 자기를 쳐다봤던 다른 일본의 고관 대작들도 또 총을 쏩니다. 근데 기록에 따르면 그때 이제 안중근 의사가 권총에 총이 한 발 남았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더 이상 살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서 안중근 의사는 도망가거나 숨지 않았다는 거. 그 당시에 안중근 의사가 총을 두 자루로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흔히 얘기하는 리볼버, 그러니까 리볼버 권총하고 그 다음에 FM사의 브라우닝 M1900 이 두 자루를 갖고 있었는데 M1900을 사용했는데 이게 권총으로는 슬라이드식으로 발사할 수 있는 그 연속 발사할 수 있는 자동 권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파괴력이 떨어져요. 호신용 권총 정도예요. 네. 가까이 접근하지 않으면 이 살상률이 급격하게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얼빈역에 가보면 이토 히로부미가 있었던 자리하고 안중근 의사 자리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게 불과 7m밖에 안 돼요. 근데 안중근 의사가 얼마나 총을 잘 쐈냐면 네. 이게 정면으로 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 사선을 맞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조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의장대 사이에서 움직이는 타겟을 그것도 사선에 있는 타겟을. 근데 이제 불과 이 의거가 단 5초 만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거사를 성공하고 그럼 안중근 의사는 바로 몸을 피할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그 일본 분들도 그러니까 계시고. 퇴로는 나에게 없다. 이 총을 썼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퇴로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의거 뒤에 당연히 잡혀갈 거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그 총을 사용했던 거죠. 또 일본군에게 잡혀가면서 이렇게 외친 한마디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의거 뒤에 안중근 의사가 이제 꼬레야 우라. 그러니까 이제 우라가 러시아 말로 이제 만세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3번 삼창하시고 이제 끌려가시게 된 그 거죠. 만세 삼창은 거의 만세 시위가 일어나기 10년 전부터 이렇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네요. 안중근 의사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제 옥중에 썼던 이제 자서전 중에 안흥칠 역사가 있는데요. 나는 정말 의병장으로서 나는 어떤 장군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탈을 겪은 치매를 입은 이 나라의 장군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다라면서 당당하게 잡혀가거든요. 그리고 그 현장에는 각국의 기자부터 수많은 어떤 연락원들이 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대서특필돼서 전 세계로 나갑니다. 그리고 실제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에선 순원이 정말 안중근 의사를 또 극찬하는 그런 어떤 기사와 시를 또 남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큰 거사를 성공시키려면 사실 준비하는 기간이랑 계획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안중근 의사 혼자 준비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네. 우덕순, 조도선, 유동화 선생님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부분은 조도선 선생님은 이제 하얼빈에서 만나게 되고 우덕순 선생님은 이제 사전에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유동화 선생님은 그냥 뭐 좀 도와달라 해서 통역으로 한번 이렇게 같이 가자 하얼빈에 해서 하얼빈까지 가시는 과정에서 이 의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가서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밀정도 많았고 이 제일 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정보 유출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극도로 이제 우려를 했던 거죠. 그 전부터 의병 활동을 함께했던 그 구국 동지들, 애국 동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또 그 전에 역사에 보면 단지 동맹을 같이 했던 또 멤버들이고요. 의병 활동을 하면서 서로 목숨 걸고 전선을 네. 누볐던 또 동지들입니다. 이들이 함께했고요. 그중 대표가 바로 오덕순 선생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유동화 선생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재밌는 게 이제 러시아 한인사를 좀 들여다보면요. 재밌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이 하얼빈 주변에 있는 러시아 지역에 고려인 중에서 성공한 한의사가 한 명이 나옵니다. 그 한의사 이름이 유경집이라는 사람인데 그 유경집 선생의 아들이 이제 유동화 선생이었고요. 그래서 하얼빈역에 갔을 때도 김성백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거주를 해요. 3일간. 그러니까 집을 제공해 준 거예요. 거사 직전까지. 근데 그 김성백이 또 공립협회라든지 그 만주 지역의 한인 회장이었는데 이 김성백이 또 이 유동화와 유경집의 사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전부터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이고 실제 이 유경집과 이 유동화 이런 선생들은 최재형 선생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에서 이미 연해주, 대동공보사, 이 하얼빈 쪽에 있는 한인들끼리는 서로 한 마음으로 이런 거사가 그 전에 이미 마음이 통했다는 거죠. 조도선 선생님은 이제 하얼빈에서 이제 합류하게 되는데 그 이제 일찍이 이제 만주, 시베리아 등에서 이제 세탁소 같은 걸 운영하시면서 이제 구국 활동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하얼빈에서 이제 그 김성백 선생님 이제 집에 이제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이제 네. 거기서 이제 안중근 의사 만나가지고 이 의거 계획을 얘기하니까 본인도 흔쾌히 돕고 싶다 해가지고 최가구역에서 이제 또 다른 의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렇게 세 분이 언제부터 집중적으로 거사를 도모하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1909년 10월 21일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역을 출발하거든요. 이제 그날 가는 중간에 이제 유동화 선생님이 합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10월 22일 날 이제 하얼빈에 도착하게 되죠. 김성백 선생님 집에. 그리고 나서 재밌는 게 그 다음 날 이분들이 이제 머리를 아침에 깎고 예, 사진을 찍습니다. 이제 하얼빈에 가면 이분들이 이제 사진 찍은 그 건물이 어딘지 지금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 바로 건너편이 옛 하얼빈 공원, 지금 조린공원이라고 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진 찍고 그 다음 날 이분들이 그 공원 산책하면서 마지막으로 의거를 이제 다듬게 되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역을 출발했던 안중근 의사와 우덕선 선생님이 이제 하얼빈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23일 날 도착하고 24일, 25일, 26일 이렇게 머무르는데 25일 날 이제 최가구역에서 처음에 다 같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안중근 의사도 있었고 뭐 우덕순, 조도선 선생 다 계셨는데 어디에 멈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최가구역에 멈출지 하얼빈에 멈출지까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팀을 나눴죠. 조도선 선생과 우덕순 선생을 이 최가구역에 머무르게 하고 안중근 의사는 이제 하얼빈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10월 25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10월 25일 날 이제 열차가 왔어요. 근데 이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던 러시아 이제 군인들이 여관문을 잠궈버립니다. 바깥에서 못 나오게. 그래서 이들은 망연자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열차가 너무 다행히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거죠. 그리고 26일 날 안중근 의사가 새벽에 도착을 하는데 새벽 하얼빈에 도착하고 2시간도 안 돼서 이토가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긴박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신의 한 수라고 봐도 신의 한 될 것 수였던 같은데. 당시에 이제 안중근 의사가 아침 7시에 먼저 나서요. 네. 그래서 이제 찻집에서 그 안흥칠 역사에 보면 차 두세 잔을 마시면서 기다렸다는 대목이 있거든요. 미리 가서 이제 마음 준비하시고 현장 이제 답사를 미리 이제 끝내놨으니까 어떻게 거기서 할 건지 이제 군인들이 어떻게 서 있는지 다 보신 거죠. 우덕순, 조도선 선생님은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게 조금 안타까운 역사가 있는데요. 이제 조도선 선생은 그 이후에 행적이 없고요. 네. 기록이 찾아보기 어렵고 이제 우덕순 선생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항일 운동을 했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선생께서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평양 형무소에 끌려가서 총살됐다. 혹은 현장에서 이제 사살됐다. 라는 어떤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도중에 우덕순 선생은 이제 돌아가셨고요. 1930년대 기록에 보면은 우덕순 선생에 대해서 요시찰 인물이라고 일본에서 아주 배일 사상이, 반일 감정이 강한 사람이니 주의해야 된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의거 직후예요. 일본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거 직후에 이제 안중근 의사는 이제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중요했던 거는
이 하얼빈이 당시에 러시아 조차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땅이 아니었고 그 중국 땅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식민지로 삼았던 이제 청나라 땅이었던 거죠. 그러면 당연히 러시아 땅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러시아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러일 전쟁에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극도로 이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민감했단 말이에요.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던. 근데 그런 이제 국제 정세상의 이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에 바로 신병을 인도해요. 일본군한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재판이었고 불법적인 과정이었던 게 뭐냐면 방금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일본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 위치가 지금 중국이었단 말이에요. 네. 중국에 있는 러시아 조개지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관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중국 혹은 러시아에서 다루거나 아니면은 조선인이기 때문에 조선으로 인도를 해서 조선의 형법으로 사법권으로 이걸 재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조약이 이미 맺어져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일본에서는 당시에 한 2달 전쯤에 있었던 기유각서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핑계로 대면서 우리 조선의 사법권이 일본에게 왔으니 우리가 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기유각서는 말도 안 되는 문서인 게 우리가 정식으로 체결한 적이 없어요. 을사오적이라 들어보셨죠? 을사오적의 이완용 들어보셨죠? 네네. 그 이완용이 혼자 체결한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이토랑 체결해 놓고는 조선의 사법권이 없으니 강제로 데려가겠다. 그리고 사실 또 한 2년 전쯤에 그 지역에서 조선인이 일본인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1907년도에. 근데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아직은 경술국책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조선은 조선 자체로 국가로 인정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인이 잘못했는데 일본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형을 선고했거든요, 일본이. 그러면서 말이 나올 걸 예상해서 이토가 이때 뭐라 했냐면 앞으로 조선인들에 대한 문제는 조선과 일본이 서로 합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법이 제정된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인데 이 과정이 복잡하고 파장이 크니 그냥 무시하고 진행해라. 이렇게 해서 그냥 사형을 선고했거든요. 이거를 전례로 삼아서 안중근 의사 공판 때 똑같이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러시아에서 이제 공판이 넘어올 때 일본 측에서도 사법권에서 이거를 정확히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서 일본의 외무상한테까지 연락이 가요. 근데 훈령이 내려오죠. 진행해라.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 전례가 있었다. 그냥 진행해라. 미조부치 이제 감찰관이 이제 오죠. 급하돼가지고 하얼빈에 와서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정 작가님 말대로 이제 죽여야 되니까 안중근을 어떻게 해서든 어디로 보내냐면 여순으로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순이 바로 대련 옆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또 일본 관할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동군. 관동 도독부 이제 관할이었는데 그 여순으로 보내서 자기들 조차지에서 자기들식으로 이제 재판을 진행해 버리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그 첫 공판이 열렸을 거 아니에요. 첫 국제 사건이었으니까 굉장히 국제적인 관심이 몰렸을 것 같은데요. 세계적인 토픽이었죠. 그러니까 첫 공판일 날 1000명의 사람들이 법원 앞으로 몰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방청석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제부뽑기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추첨해가지고 300명을 받아요. 근데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안중근 의사가 또 너무 논리정연하게 이 의거에 대해서 이거는 참모 중장으로서 한 의변 전쟁의 일환이라는 논리를 펴나가면서 이토 히로부미의 15개 제목을 또박또박 다 얘기하는 거죠. 뮤지컬에서도 그 대목이 네. 있거든요. 이 재판이요, 근데 일주일 동안 공판을 6번 받거든요. 6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루 빼고 6번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안중근 의사가 또 회유를 당하죠. 이토 히로부미를 오해했다고만 인정하면 형량을 감형시켜주겠다. 근데 또 회유 작전에 또 걸려들지 않으시죠. 끝까지 본인 뜻을 이렇게 굽히지 않으시고 이제 끝까지 이제 밀고 나가시는 이제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 이제 일제가 국제법을 바꿔서 1909년 이제 2월
14일에 사형을 언도를 하죠. 선고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 사형 집행이 3월 26일 오전 10시 그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공판 때 사형 선고를 받은 안중근 의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이게 참 이 부분이 되게 뭉클한 게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 받으시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일본 법원 이 관계자가 안중근 의사를 찾아갑니다. 항소하라 그래요. 일본 사람이 오히려 왜 항소를 포기하냐. 일본 사람들까지 가마감동 시킨 이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안중근 선생이 변호인을 선임했던 사람이 또 최재형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항소를 포기하고 그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에 이제 정말 사형 언도 받고 집행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 이제 드디어 유서를 쓰기 시작하시죠. 네. 그 안에서 이제 동양평화론과 안흥칠 역사를 이제 마무리 지려고 했지만 동양평화는 끝내 다 마무리 짓지 못했던 논문이 됐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많은 유목을 또 씁니다. 안중근 의사가 유언을 마지막에 남기면서도 가족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 의사의 이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가 보냈다는 그 수의를 입고 그리고 가족 사진을 이제 안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갔었고 그리고 이때까지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책을 조금 더 읽게 해달라는 말과 마지막에 조금 더 유목을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전하면서도 정말 자신의 죽음을 물론 두렵긴 두려웠겠죠. 네. 하지만 그 죽음이 가장 정의롭고 의로운 죽음이라는 어떤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좀 더 호연지기랄까 좀 의연하게 좀 마지막을 걸어가시지 않았나 그런 이게 생각. 동양평화로는 이제 미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안중근 의사가 조금 더 사형 집행을 늦춰달라. 이거를 다 집필할 수 있게 완고만 좀 해달라. 네, 그걸 얘기했는데 결국 받아들이지 않죠. 네. 사형장에 끌려 나오셔서 참 대단하신 게 기도 시간을 달라 그래서 한 2, 3분 정도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면 거기 있는 간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참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양평화 3창을 같이 외치자고 해요. 외쳤어요? 그건 거절되죠. 이제 그리고 이제 형장에 이제 매달리게 되시는데 아직까지도 시체 못 찾고 있잖아요. 지금 감효 상태인 건가요? 이제 효창공원에 있는 이제 안중근 의사 묘지는 감효고요. 네. 당시 이제 여순 감옥에서 그 이제 사형수들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교수형을 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통을 놔뒀대요. 네. 그럼 시체를 접어서 넣었대요 거기다. 그래서 그 시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려고 새꽃장이로 이렇게 목에다 쑤셔보는 이제 짓을 하고 그 통을 그대로 묻은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안중근 의사는 관을 썰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순 감옥 인근에 이제 묻은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유해 발굴이 안 되고 있죠. 예. 천국에 가서도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안중근 의사. 자유와 평화의 대한민국을 잇게 한 우리의 영웅이 다시 고국의 품으로 돌아올 그날을 함께 기다려봅니다. 오늘 히어로는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독립 영웅과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